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마지막 입장 발표라면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논란도 상처도 없었으면 한다고 하면서도 논란에 대한 해명도 상처받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왜 입장 발표를 안 하냐는 지적에 입장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나래 씨가 오늘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박나래 씨가 지금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또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논란이 불거지자 박나래 씨가요, 영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저희도 제목이 박나래의 마지막 입장 발표였잖아요. 그러네요. 방송 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추가 의혹이 번지니까 논란 8일 만에 이번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전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요, 사실 오늘 아침에 다들 아마 많은 분들 저희도 출근하려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저 영상이 공개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박나래 씨가 지금 보세요. 화장기 없는 거의 맨 얼굴로 저 아마 하얀 이 배경으로 하얀색 배경으로 뭔가 진지한 표정 또는 수척해진 표정으로 입장 발표를 하는 영상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곰곰이 들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입장 발표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 지금 우리가 피로감 느껴서 이게 지금 막 시청자분들이 분노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피로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이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박나래 씨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네. 무슨 뭐 피로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박나래 씨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뭐 해명이든 반박이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고 네. 맨 처음에 매니저들이 어떤 폭로를 하고 나서 박나래 씨 측에서 바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추가 폭로, 추가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박나래 씨 측에서 추가 해명, 뭐 추가 반박 이런 걸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러한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과는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말을 이제 2분 30초 가량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말을 시작할 때 박나래 씨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다. 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선택이고 네.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말을 열었습니다. 네. 총 영상의 분량이 저희가 딱 재봤어요. 2분 23초, 2분 30초 조금 못 돼요. 2분 23초 분량인데 지금 초반부에 이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기대는 했지만 지금 어떤 얘기 나왔어요?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 하차했다. 자진 하차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 보세요.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이 매니저들한테 갑질 의혹, 이거랑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는가 하는 의혹 두 가지인데, 보세요. 갑질 의혹에 대해서 아직 매니저들한테는 언급은 없었어요. 뭐냐? 동료 제작진과 동료들한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이다. 그러면 혹시 이어지는 추가적인 자신의 입장 설명 공개 영상에서는 그 얘기가 나올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박주희 변호사님, 박나래 씨는 이어지는 자신의 입장 밝히는 영상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운을 뗐어요. 그러면서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치 지금 갑질 의혹은 전 매니저분들이 제기했는데 자신이 이번 논란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 박나래 씨는 비교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뭐 공적 절차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했지, 본인에게 제기된 뭐 주사 이모라든지 뭐 링거 이모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결국 박나래 씨는 해명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을 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입장으로 사실은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박나래 씨 말을 잘 보면 지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에 맡기겠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민형사 소송까지 아니라 뭐 사실 사회적인 여론까지 결부가 되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향후에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박나래 씨한테 제기된, 아까 우리가 딱 정리한 거 있죠? 한 판으로 정리한 그거 좀 보여주세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보세요. 의료법 위반, 그럼 뭐 주사 이모네, 링거 이모네, 아이가 우리가 살면서 큰 이모, 작은 이모는 들어봤지만 주사 이모, 링거 이모가 웬 말이에요? 거기 일반인에게 비의료기관에서 의료 시술을 받은 그런 논란이 일고 있죠. 의혹이 일고 있어요. 또 가운데 거 보세요. 갑질 의혹, 전 매니저들에게 폭언, 또 전 매니저들 자신의 이른바 나래바라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한테 주요 연예인들에겠죠, 술 파티할 때 24시간 대기시키면서 개인적 안주 사와라 심부름시킨 거, 그리고 상해, 전 매니저에게 술 안 먹는다며 와인잔을 던졌다는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게 법적 공방, 그러니까 재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는 의혹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저 중에서 갑질은 대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시시비비를 정면으로 가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해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된 여러 과정을 확인하면서 갑질 의혹도 어느 정도 공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만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의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사안들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인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입장문, 직접 언급한 입장문의 주요 취지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받겠다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현재 가타부터 언급하기보다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공식 확인을 받겠다, 바로잡을 부분도 있고 나로서도 할 말이 있다는 행간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박나래 씨는 2분 23초 분량의 말미에 이런 말까지, 이런 다짐까지 덧붙였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박나래 씨의 2분 23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보면 뭔가 차분하고 신중하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은 역력한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얘기는 일절 언급도 없어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뭔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박나래 씨의 저 영상은 대중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영상입니다. 즉 법정에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관들에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중과의 일종의 소통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팬들을 비롯한 대중들이 박나래 씨의 영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었고 또 어쨌든 팬들로서는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2분 23초의 영상이 무의미하다,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누리꾼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침묵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만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영상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박나래 씨 본인은 영상을 통해서 이게 이 논란 8일 만에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영상인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입장 발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추가 입장 내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안 본질 말고 곁다리 그런 거 말고 이 본질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단독 기사나 이런 언론의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추가적인 입장이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본질적인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자신 입장에서도 향후 법적 공방과 별개로 전격적으로 대중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비난의 강도를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나래 씨가 보인 입장은 무엇보다도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에 여러 복잡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박나래 씨가 대중들에게 일정 사실관계를 언급했다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 법적 공방 진행 과정 중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절제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불확실한 사실을 언급했다가 향후 수습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까 이와 같은 입장을 최종적으로 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다툼 외에도 여러 보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때는 또 다른 해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는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박나래 씨나 그리고 박나래 씨 측은 앞으로 법적 절차, 공식적인 절차로 응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노래 제목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오싹해지는 제목인가요? 전현 평론가님 이거. 예, 조두순이란 인물 아마 딱 떠올리시면서 아 정말 끔찍했던 범죄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2008년 12월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했는데 네. 또 성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리고 조두순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가라는 문제가 의식이 그랬었죠. 제기됐고 국회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두순의 주소, 도로명, 건물 번호까지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 조치로 조두순은 5년간 신상 공개 대상이 됐는데 어허. 지난 12일부로 이 5년간의 법정 공개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즉 조두순의 각종 예를 들면 주소 관련한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정보는 전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두순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근데 조두순 신상 공개 그 법이 평생 조두순 살아있는 동안 적용되는 게 아니라 5년간만 적용되는 거라고 아마 다들 놀라시면서 아니 그럼 앞으로 자녀를 둔 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나 또 여성분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네, 거기다가 조두순이 출소 후에 보였던 행적을 보면요. 걱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 법정에 섰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에는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서 징역 3개월을 선고를 받았고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4차례나 걸쳐서 집 밖을 무단으로 나섰습니다. 세상에. 지난 10월 10일에도요. 또다시 주거지를 이탈해 기소가 되었고 또 같은 달에는 재택 감독 장치의 콘센트를 제거를 해서요. 보호관찰과는 연락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소 이후에도 무단 이탈이 반복되는 조두순의 행적을 보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출소해서도 법이 명하는 명령을 안 들은 거잖아요. 고분고분 생활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행적이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조두순이 정신건강 악화까지 호소했대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나 가만있어. 얘기 해봐.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버디.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다만 중범죄잖아요. 지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두순. 근데 지금 어디든지 지금 어디를 활보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대중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자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 전 여성가족부죠. 여기에서 조두순에 대한 조치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일단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법무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 차원에서 조두순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거는 2030년까지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30년 이후에는 또 안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을 하고 있고 네. 경찰도 거주지 근처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물론 보호 관찰관 분들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이미 기존의 전력이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고분고분 생활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싸돌아 댕긴 거 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한 판에. 진짜 이거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가지고 지금이라도 조두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신상 공개, 정보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소 공개.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신상 공개는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라 소급 적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데 조두수는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만큼 소급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하. 다만 조두수는 현재 무단 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치료 감호를 요청했습니다. 이 치료 감호는 감금한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해서 보호관찰소도 감정 유치를 신청한 바 있고 국립법무병원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 재판에서 다시 한번 실형이 선고되거나 치료 감호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다시 감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은 법무부가 어디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조두순이 허튼 짓 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조두순 이 인간아 잘 들어. 한 번만 더 나쁜 짓 했다가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 법이 그리고 정말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벌을 할 거니까 천벌을 내릴 거니까 정말 잘 살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혹시 주한 누나가 우리가 아는 그 주한 누나인가요? 또 허성태 씨가 우리가 아는 그 허성태 씨인가요 지금? 예, 우리가 아는 주한 누나 맞고요. 네. 우리가 아는 허성태 씨 맞습니다. 어머나. 허성태 씨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강렬하고 거친 역할로 네. 그렇게 많이 사랑받은 이제 배우인데 네. 그 허성태 씨가 김주아 앵커 어머나. 앞에서는 뭔가 한없이 어린 동생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주아 누나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허. 근데 누가 봐도 허성태 씨가 김주아 앵커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는데 네. 그런 주장과는 달리 네. 허성태 씨가 김주아 앵커보다 4살 더 어린 아하. 동생이 맞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둘이 이제 만나는 방송에서 만나기 전에 네. 허성태 씨가 직접 아이스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아이스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네. 그게 궁금했는데 허성태 씨가 시체가 들었을 수도 있고 뭐야? 금은보화가 들었을 수도 있고 영화 대사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대체 뭘 들고 나온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느지네요. 아니 머리 해가지고 특임 상무님이시라고 하시죠. 아, 이게 그냥 말이 상무지 그냥 뭐 누나예요. 아니 저도 되게 진짜 막 궁금하고 뵙고 싶었던. 근데 이 아이스박스는 왜 준비하셨어요? 아 이게 저희 12월 3일 날 개봉한 저희 정보원에서 어떤 중요한 단서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혹시 열어봐도 돼요? 한번 열어보시죠. 아, 예. 근데 좀 긴장하시는. 에? 저기 이게 웬? 아니 그 우와. 상무님께서 뭐 달콤한 거 좋아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꽃이 정말 안 좋아하는데 먹을 건 좋아해요. 먹을 거예요. 먹을. 아, 감사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네. 혹시 저랑 같이 입어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즈가 제작해서. 어떻게 맞을 것 같네요. 아니요 라지부터 스몰까지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EMS니까 뽀츠다 저게 우편 뭐 이런 러시아 말. 우체국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주나로드나야 뽀츠다 깔리에라라스니까 오, 말이 되는 러시아 것 같네. 특성 국제 우편 뭐 이렇게 국제. 일단은 MBN 후배들도 만나기 어렵다는 지금 김주아 특임 상무를 지금 허성태 씨가 만났는데 근데 지금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일단은 뭔가 어색하면서도 뭔가 지금 일단 뭔가를 풀어가려는 게 잘 눈에 띄었는데 박성만 변호사님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일단 허성태 씨가 러시아어를 잘하네요 지금. 이 초콜릿 꽃다발도 건네고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 홍보 겸 정보원이라고 적힌 커플티까지 건넸는데 허성태 씨 러시아어 실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머나. 실제로 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다고 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어머나. 35세 뒤늦게 배우로 데뷔하기 전까지 대기업에서 러시아 관련 해외 영업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직접 러시아에 가서 일도 하고 러시아에서 햇수로 3년 정도 있다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하. 허성태 씨는 이날 러시아 식당을 미리 예약해뒀다고 하는데 어머나. 여기서 또 어떤 반전 매력을 뽐냈을지 영상 마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술 좋아하신다고.
잔술도 있어요? 잔술? 잔술요? 보드카. 100cc 있어요. 요거 혹시? 진짜요? 그럼 보드카 100cc 7,000원. 이거 맛있다. 잠시만요. 아 근데 진짜 잘 드시네요. 맛있어. 뭔가 되게 제가 그 항상 봐오던 그 어떤 되게 그 중저음의 카리스마 있는 그 멘트를 막 하시던 그 모습만 상상을 하다가 이렇게 막 손으로 뜯으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누나. 그 누나인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런 얘기는 크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나이 듣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실 저는 거짓말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나 이쁘다고 해봐요. 예쁘시네요. 이러면 거짓말이고. 거짓말 잘하네. 아니 방금 티가 다 났잖아요. 이쁘다고 표현을 안 하죠. 사실 이쁜 사람한테 진짜로. 늦었어. 아니에요. 전 늦어도 상관없어요. 마셔. 거짓말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한테 마셔 이런 말을 들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마셨나? 아니.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담 아나운서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데이앤나잇이 허성태 씨 편이에요? 김주아 앵커 편이에요? 지금 누구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 매력은 아마 김주아 앵커에게서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게요. 허성태 씨가 원래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저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강렬하고 무서운 역할을 그쵸. 주로 하다 아, 보니까 쌍쌍한 분위기 막 나오고 네, 그랬는데. 굉장히 셀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김주아 씨 앞에서는 마냥 뭐 귀여운 동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허성태 씨가요. MBTI가 극I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완전 내향인이래요. 어머나. 그런데 아까 영업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김주아 씨가 그럼 해외 영업직 같은 건 어떻게 했냐? 배우는 대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내향인인데 어허.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대요. 앞니가 다 깨진 상태로 자라오면서 어머나. 그게 자꾸 이제 보이기가 부끄러웠는지 그쵸. 속옷적으로 변했다고 막 해요. 입을 웃을 때 손 가리잖아요. 또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왠지 남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서 감히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 어머나. 이제 대신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영화광이어서 배우가 오히려 굉장히 멋진 직업이니까 동경은 했지만 감히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빨리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오디션을 보면서 갑자기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로 너무 놀라운 게 극강의 MBTI 극강의 I신 분이 어떻게 배우 오디션에 또 지망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의 꿈을 계속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하루는 술김에 TV를 딱 봤는데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라는 자막, 그리고 보통 거기에 안내 ARS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딱 보고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어머나.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한 이후에 본인처럼 배우의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합숙도 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트레이닝도 받았는데요. 네. 그렇게 30 중반 배우로 성공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실 네. 이 허성태 씨 하면 미워할 수 없는 악역, 또 밉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악역 많이 했죠. 오징어 게임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 니네 아니 네네. 장첸 나오는 범대도시의 조연 맞아요. 독사역을 또 맡기도 그랬었죠.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조연으로 주목을 받다가 아. 이번에 드디어 데뷔 14년 만에 영화 정보원에서 원톱 지연, 그러니까 가장 돋보이는 주인공 역을 맡게 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선 굵은 연기 와 표정 봐요. 대박 사건이야 진짜. 우리가 왜 시인 스틸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눈길 확 끄는 배우인데, 근데 이런 배우분이 우리 김주아 앵커님 앞에서 누나 하는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누나 예. 네, 뭐, 네.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이 김주아 앵커님을 VIP 시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래저래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야, 그래요. 두 분의 이제 남매로서의 의남매 맺어서 한번 또 우정 또 변치 않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허성태 씨. 여기 바꿔볼게요. 사위인가 아들인가 모습인가 이거 뭐예요? 가족으로 약간 뭐 이거 연상 퀴즈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지간 평론가님. 어느 결혼 1년차 사위가 네. 인터넷에 고민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하. 뭐라고 올렸냐면 결혼하자마자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가까우니까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아, 경기도 오산으로 간 거예요? 처갓집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거예요? 네, 아재 개그 감사합니다. 와, 대박. 네네네. 네, 경기도 오산 아닌데 네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된 네네. 판단이었다. 네네. 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한마디로 장인 어른의 네. 전용 비서가 됐다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식이냐면 네. 아침 저녁으로 장인 어른이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어머나? 이런 식으로 호출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 사연자가 장인 어른이 나를 당신의 운전기사로 아시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한두 번 정도야, 100번 양보해서 박성범에서 한두 번 정도야, 장인어른께서 사위와 이제 좀 살갑게 지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부르시는 거구나, 시쳇말로 스킨십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위에게 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주문해라, 저거 결제해라 요구를 해온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주시기는 하는데 돈을 부족하게 주실 때도 많고 나중에 줄게라고 해놓고 잊어버리실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는 저는 나름대로 직장생활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 번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이럴 때는요, 이담 아나운서 아내분이 아는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아빠 왜 이 사람 바쁜데 나한테 말해. 그리고 아빠 그 지난번에 우리 신랑한테 돈 적게 보냈다. 아빠 그러지 마. 아빠 혼날 거야. 맴매 떼찌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아내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연자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왜 대체 장인어른은 당신 놔두고 자꾸 나한테만 연락을 하셔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시지? 라고 하니까 아내가요. 내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못하잖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오히려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뿐 맞아요. 아내분 요즘뿐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이담 아나운서 며느리분들의 고충 전할 때 이 뉴스파이터에서 그때 남편분이 제대로 못하면 남의 편이냐 막 그렇게 타박했는데 그럼 이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좀 짠하고 영웅처럼 등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이제 남편들을 호되게 꾸짖었지만 그렇죠. 이번엔 아내가 좀 혼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허. 이게요. 아내가 좀 선을 그었어야죠. 지금 남편이요. 자기 아버지의 운전기사도 아니고 개인 비서 아니잖아요. 그 집에 취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거 맞아요. 시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허. 아내가 나서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야 하고요. 이걸 사실 계속해서 남편이 해오고 있는데 이걸 방관한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내분이 나 컴퓨터 못하지 그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내분마저 이제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주변에 우군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남편분의 고충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고충이 힘들어지는 와중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최근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네. 사위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외출 좀 나왔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구만. 데리러 좀 와주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사위가 저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일이 좀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아니다, 진짜. 장인 어른이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진짜. 아이고. 그래서 사위가 네. 그동안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장인 어른에게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갑자기 무슨 스릴러 영화 같아. 이게 벌써부터 내용을 듣지도 않았는데 소름이 끼치려고 그러는데 과연 장인어른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는 뭘까요? 장인어른이 보내온 음성 메시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이 담겨 세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할 거면 이혼하라, 이혼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그린 거 보세요. 마치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사연자 사위분은요 진짜로 바로 면전에서 저 장인어른이 이놈의 집 앞에서 아들 역할 못할 거면 이혼해! 막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처갓집이 전혜연 평론가님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이 사위를 거의 머슴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라 해도 화가 날 만한 그쵸?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가 전화해서 너 그렇게 할 거면은
조금 거친 표현으로 호적파 이러면 아들도 화가 나는 그쵸. 상황인데 사위한테 일 시킬 때는 아들이라 그러더니 사위가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거 아니라 폭언하면서 이혼해라라는 말을 어허. 들었으니까 이 사위 입장에는 참 속상하고 네.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이 사위분, 진짜 심성이 지금까지 착한 것 같아요. 사위분이 너무 착해요, 심성이. 그렇다면 이 사위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최종 고민이 뭐냐면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듭니다. 네.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어머나. 이게 고민입니다. 어쩐지 아이고 이제 어떡해요. 결국은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 됐어요. 이혼이란 단어가 이 사위분 남편분의 입에서 나오고야 말았어요. 이 사위분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우리 민법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자도 이 장인어른의 이런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아내가 남편의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남편을 탓하거나 장인어른 편만 들었다라고 하면 아내에게도 또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진짜 저희가 막 이혼을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저희가 말씀드리죠. 뉴스파이터에서는요. 참고 사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아요. 혹시 남편분이 진짜 이 사위분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 누가 봐도 장인어른이잖아요. 혹시 이혼 후에 장인어른한테 위자료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해서 결국엔 이혼의 파탄, 혼인의 파탄이 이르게 했던 장인어른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법원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일회적인 폭언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 폭언이라든지 간섭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봤을 때도 이건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판단이 좀 서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 나중에 위자료를 장인어른부터 좀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장인어른부터 받는 폭언이라든지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메시지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혼 소송이나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이 그러니까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직계 존속을 상대로 이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이 인정되는 액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요. 아마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최고 액수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장인어른 이 방송 뉴스파이터 방송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기는 힘들다 하더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사위분요. 남의 집 어엿한 귀한 자식이에요. 왜? 이 장인어른도 당신 따님 귀하잖아요. 바로 그 이치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말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님의 결혼 생활 파탄나면 안 되잖아요. 꼭 그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전두환의 손자라면 어디서 이름이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누구예요, 이담 아나운서? 전우원 씨입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전우원 씨가 SNS에 AI로 제작한 듯한 것으로 보이는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웹툰 작가처럼 된 건데요. 그래요?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요 11개를 올렸습니다. 오. 네, 주인공은요. 그 웹툰의 주인공이 어린 양 몽글입니다. 좀 귀여운 어린 양의 몽글인데요. 그래요? 웹툰은 몽글이의 탄생과 함께 이 어머니의 눈물이 일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네. 이 몽글이의 아버지의 외도 그리고 가족이 요 캐릭터예요? 네, 진짜 귀엽다. 몽글이. 귀엽습니다. 몽글아. 그리고 가족이 붕괴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고요. 네. 내용은 근데 굉장히 좀 슬픕니다. 그래요? 네, 그 캐릭터는 귀여운데요. 네.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몽글이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여기저기를 받게 되는 것도 그렸고요. 또 몽글이의 보호자가 그 이후에 수차례 바뀌는 그런 일들, 그리고 몽글이의 운전기사가 몽글이를 학대하는 듯한 정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웹툰 작가가 됐다는 건데 한동안 좀 활동 잠잠하다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저 웹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 몽글이. 그 몽글이의 뭐 성장 일대기를 그린 거에 뭐예요, 내용이 이게?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어린 양으로 나오는 주인공 몽글이가 혹시 전우원 씨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몽글이의 생년월일이 1996년 1월 23일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 전우원 씨의 생년월일과 같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가족의 일화가 지금 웹툰에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전두환 일과 관련돼서 알려졌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추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누리꾼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몽글이가 사실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일화가 나오면서 특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혼나고 감금되는 듯한 일화, 그리고 차에 타고 이동하다가 투정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리꾼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저 몽글이가 전우원 씨고 결국은 전우원 씨가 고 전두환 씨에게 학대를 당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웹툰을 읽어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시청하신 분들 중에 그 웹툰 어디에도 몽글이가 전우원 씨가 말하기를 몽글이가 저예요. 그리고 학대한 사람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예요. 전두환 씨예요. 그렇게 말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왜 누리꾼들은 몽글이한테 저 웹툰에서 이 전우원 씨와 고 전두환 씨를 이렇게 투영하는 걸까요? 자, 관련해서 혹시 옛날에 전우원 씨의 발언 때문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누리꾼분들의 추정일 뿐이지 아직은 저 주인공들, 웹툰의 캐릭터 주인공들에 대한 단정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뭔가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뭔가 말하려는 게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우원 씨가 극 중에 저 몽글이가 뭐 나고 몽글이 가족들이 실제 우리 가족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극 중에 몽글이와 관련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실제 그 전두환 일가의 모습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몽글이가 그 학우들한테 좀 그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그래요? 네. 어느 날 몽글이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할아버지의 과거사를 접하고, 이 할아버지의 과거사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대목이 나오고. 지금 저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몽글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네. 아버지가 뭐 유학원을 매수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몽글이를 또 학교에 입학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몽글이 아버지가 중원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 만화 속에서 그게 신문 기사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결혼했다. 중원 여러 예. 번 결혼했다네. 그런데 그 신문 기사 타이틀이 전직 대땡영 차남. 그러니까 전직 대땡영이니까 그럼 전직 대통령 아니냐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몽글이의 친구가 몽글이한테 너네 할아버지가 전 대땡영이라며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혹시 이게 전두환 일가의 내용을 다룬 네. 웹툰 아니냐라고 네티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캐릭터 중에 고 전두환 씨만 연상되는 거예요? 나머지 연상되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닙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를 비롯해서 새엄마인 박상아 씨까지 연상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전우원 씨는 새엄마가 사람들 앞에서만 자신을 챙기고 실제로는 버리려 한다고 폭로한 적이 있는데, 이 웹툰 속에서도 검은 양으로 묘사된 새엄마도 집에서 나가라며 몽글이를 쫓아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이 웹툰 지금까지 11차례 게재됐다는데 11화가 게재됐다는데 혹시 지금도 연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몽글의 미국 유학 시절까지 연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올린 게 어제입니다. 아하. 그런데 웹툰의 마지막에 to be continued,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음화에 계속된다라는 거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네. 앞으로도 연재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웹툰 연재 말고도 네. 이전에도 대중의 주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뭐 본인의 이제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주목을 받았고요. 네. 더구나 전두환 일가와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면서도 이제 주목을 받았고 네. 아까 앞서 잠깐 나온 것처럼 2023년에 이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 장면이네요.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말하려는 게 있겠죠. 전우원 씨가요. 앞으로 연재를 통해서 어떤 내용까지 드러나게 될지 또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처럼 진짜 고물가 시대에 진짜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침밥을 여러분 1,000원으로 해결한다. 이거 믿겨지세요? 거기에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스타들, 유명 스타들의 손맛까지 더해진다? 대박 사건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에이 말도 안 1,000원에 어떻게 아침밥 저렇게 푸짐한데 말도 안 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좀 한 끼 좀 든든하게 먹으려면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더구나 이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식비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대학가에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을 하는 청년 복지 정책,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어제는 바로 한양대 학생식당에서 이런 1,000원의 아침밥 행사가 열린 건데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뭐 북적였습니다. 와.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해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주방장으로 나선 분이 바로 중국 요리의 대가 이연복 셰프입니다. 아, 어쩐지. 네, 사실 식당도 줄 서서 먹는데 1,000원으로 이연복 셰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요. 밥은 안 먹고 사진 찍었을 것 같은데. 네, 더구나 이연복 셰프가 만들어주는 요리를요, 또 배우 남보라 씨 등 연예인 사랑봉사단이 와서 배식을 한 겁니다. 어머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 뭐 이연복 셰프에 따르면요, 이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했는데 한양대 총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1,000원의 행복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세상에. 해서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아. 그래서 새벽 6시부터 학교를 찾았대요. 어머나. 그래서 연예인 봉사단과 함께 한 끼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야, 학생들은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1,000원으로 아침밥 먹는 것도 기분 좋은데 이연복 셰프를 눈앞에서 보다니 대박 사건이고 또 같이 봉사한 이 정말 나눔의 봉사를 한 이 셰프 이연복 셰프뿐만 아니라 이 유명 연예인들도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야 뭐 학교에서 급식하니까 잘 먹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00원으로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해서 동참하게 된 거죠. 이거 취직 좋은데 새벽 6시쯤에 가가지고 준비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멘보샤, 짜장밥, 우유 후라이 올려주고 썰롱바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 봉사단이랑 이렇게 딱 진 건 아니고 같이 할래? 그럼 그 동참하는 그런 멤버 몇몇이 있어요. 연락하면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흔쾌히 이렇게 와주니까 고마운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뿌듯하죠. 학생들은 뭐 진짜 돈 1,000원이 아쉬운데 1,000원 갖고 그렇게 푸짐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게 우리도 옆에서 보면 너무 좋아하니까 더 많은 학생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400명분을 준비했는데 한 500명 가까이 넉넉히 했는데도 조금 못 먹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했죠. 문전성시를 이뤘나 봐요.
500명 정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했는데 그래도 못 먹는 학생이 있었대요.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요. 이연복 셰프 왔어 빨리 와 이러시고 불러오고 그래서 너도나도 밀려들었을 것 같은데 이연복 셰프가 메뉴 구성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들이 이연복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파는 멘보샤를 먹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연복 셰프가 멘보샤를 이번에 이제 메뉴 구성에 집어넣고 세상에. 거기 짜장밥에 뭐 샤오링바오는 이제 우리로 치면 고기 만두 같은 건데 그런 거 저런 식으로 해서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겁니다. 네. 그 많은 그 학생들이 1,000원 내고 저거를 세상에. 먹었다고 하는 것이고 일석이조로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네. 그렇게 학생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이연복 셰프 혼자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신 손길이 정말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연예인 봉사단 분들이 이번에도 같이 힘을 모아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연예인 봉사단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동안 선행을 계속 하신 것 간간히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나눔의 봉사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또 산불 지역에 봉사활동 갔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한 게 전해졌는데 이연복 셰프님이 이렇게 1,000원의 아침밥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말고사 앞두고 학생들이 춥고 배고픈데 네.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해서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이게 된 행사에 참여해서 참 기쁘다고 했고요. 제가 보니까 좀 귀여운 자랑을 하셨네요. 뭔가 바라고 한 건 아니시겠지만 네. 저 한양대 총장님한테 한양대 잠바, 그러니까 한양대생들인데 저 점퍼 선물 받았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대가보다도 값진 선물을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연복 셰프님 그리고 같이 해주신 조정민 씨, 남보라 씨, 양지은 씨 정말로 따뜻한 연말에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이 제목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있었던 킥보드 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딸과 엄마가 걸어가다가 이들을 향해서 달려오던 킥보드에 이제 엄마가 세상에. 치이면서 엄마가 사실 딸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던 거였거든요. 중태에 빠졌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딸과 손잡고 걷던 엄마가 갑자기 딸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녀에게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그대로 돌진을 하는데요. 세상에. 몸을 던져 딸을 지킨 엄마는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저때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도 나고 또 안타까움을 전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저 엄마 지금 딸을 보호했던 엄마분은 지금 상태가 어떠실까요? 지금 걱정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저 30대 엄마가 일단 엿새 만에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과 사고 후에 이 엄마의 삶도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일단 이 엄마의 경우에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되는데 일단 기억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감정 반응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가족, 심지어 본인이 정말 몸을 던져서 지키려고 했던 아이들에 대한 감정 반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분의 말에 따르면요. 아이들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밤마다 울고 심지어 발작 증세를 보이고 아이고. 정서적 불안,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듯한 감정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떡해요. 또 이게 사고를 겪다 보니 이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거겠는데요. 어쨌든 가족들은 이 엄마도 돌보는 간병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한 가정은 평화롭던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평화를 빼앗아 갔어요. 저 가해자들은 처벌받았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저 가해자 2명이죠. 중학생 2명인데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가 보험 가입도 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상대는 무면허 무보험의 미성년자라서 아무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지금 분노를 느끼지 않으세요? 박주 변호사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 가해자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다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한테 직접적인 돈을 내놓으라고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일단 전동 킥보드가 문제인 게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같은 종합보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고가 났을 땐 사실상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요. 더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의 무면허, 무보험이다 보니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피해자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해자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처럼 좀 간편하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거죠. 세상에. 아니 근데 박성호 변호사님, 도의적으로 민사소송 가기 전에 저 가해 학생 2명의 부모들은 도의적으로 최소한 병원은 찾아와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저희가 어떻게든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저희가 보상해드릴게요. 이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조기부터 보상을 해주어야 이 중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도 충분한 감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보험 대상이 아니다 보니 온전히 피해자가 치료비를 모두 다 부담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중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피해 보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감경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초 드릴게요. 저 전동 킥보드 중학생들이 탈 수 있도록 대여해준 저 업체 측, 전동 킥보드 업체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책임자와 이 업체를 입건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킥보드 사고 관련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업체 측을 추가 조사한 뒤에 이 업체 측과 킥보드에 탑승한 중학생 2명을 모두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들요, 돈만 벌려고 혈안되지 말고요, 이 미성년자들이 탈 수 없게 장치를 2중, 3중 장치 그런 것도 하세요. 왜냐하면 킥보드를 미성년자 탔을 때 그 미성년자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더 험한 상황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런 안전장치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